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소리 공은의 김민희입니다. 네. 민희님 지난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저는 주말에 강원도 양양에 좀 그냥 여행을 갔다 왔고요. 아, 가족이랑요? 네, 겨울바다를 좀 보고 겨울바다 낭만적이다. 색이 되게 진하더라고요. 입이 부르트셨어요. 피곤하네요 좀. 이제 네. 좀 제가 하반기에 좀 달렸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더니 하셨죠. 네. 그게 이제 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끝나고 오고 참 고마운 몸이네요. 중간에 안 오고. 그건 또 그렇네요. 음. 어떻게 은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그 코엑스에서 디자인 페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랜만에 좀 강남 바람 좀 쐬고 그다음에 그 전에 오늘 나오실 게스트분 네. 만나고 왔어요. 제가 이 출판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지만 그 보도 자료라고 있잖아요. 네. 내가 책을 낸 다음에 제 책이 이런 책이에요라고 출판사에서 써가지고 여러 곳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 글이 약간 그 개인적인 작업 글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제 3자가 쓰고 약간 정보 전달 목적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마케팅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글쓰기를 가르치시는 분을 제가 어제 섭외했어요. 네네. 그래서 홍승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승희입니다. 네. 네. 조금 더 길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 대학교에서 네. 지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보통 교양 과목이나 아니면 전공 필수 과목으로 네. 글쓰기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연구원이어서 지금 중고등학교에 네. 우리말 글쓰기 특강 같은 것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말 글쓰기 특강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들한테 언어 바르게 쓰기로 그런 내용으로 강의하는 게 있어서요. 너무 네, 재밌겠다. 멋있어요. 네, 잘못 쓰는 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어휘를 고쳐준다기보다 아이들이 바르고 예쁜 말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강이에요. 중고등생들 대상으로 할 거는 초등학생부터 가능하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요거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예를 들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기서는 건가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인터넷을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인터넷 댓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댓글 보고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으면 그 댓글이 왜 그 기분이 나빴는지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떤 댓글을 다른 사람한테 써주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 SNS 많이 하니까요. 청소년들도 그 SNS에 답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할 때 그때 보내는 내용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고 내가 받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이런 내용으로 수업을 주로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실질적인데요. 네.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에 대한 거니까.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수업은 5차시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그건 약간 그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거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이 신청하시면 할 수 있는 수업인데 신청해서 뭔가 제가 그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고 선정이 되면 가는 건가요? 네. 선정이 돼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학교에 가주세요 하면 저는 그냥 가서 강의만 하는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선생님들이. 신기하네요. 네. 근데 되게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듣고 싶어요. 지금. 그 언어 생활이 사실 신경 안 쓰면 사실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게 되는. 맞아요. 특히 덧글은.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 진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수업 같아요. 유행어 딱 하나 쓰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네. 자기 거를 구체적으로 꺼내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대학생들 강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대학생들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강의는 대부분 이제 학생들 레포트 쓰고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1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양 필수 과목 글쓰기 수업 진행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문학 작품 읽고 그거에 대해서 써보는 것,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 분석하고 영화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비평문 쓰는 그런 글들에 대한 강의를 하곤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 글 잘 쓰는 법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글을 잘 쓴다기보다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될 것인지,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는지, 네, 그런 방식을 이제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뭐 사람보다 말은 다 똑같이 할 줄 알지만 네.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톤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도 이제 사람마다 어떤 문장으로 구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글도 써보고 발표도 하고, 네, 그런 내용으로 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럼 보통 문학과 비문학이 있으면 비문학에 관한 이야기겠네요. 네, 그렇죠. 창작 수업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수업은 비문학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중에도 글쓰기 책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요즘 글쓰기 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분야별로도 세분화해서도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런 거를 좀 다 보시는 편이신가요? 서점 가면 한 번씩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와 있나 궁금해서 이제 뭐 특히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그런 책들을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아요. 뭐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특별히 그 세부적으로 뭐 배워야 한다거나 다뤄야 하는 내용이 더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글쓰기라고 해서 뭐 자연과학 분야라든가 사회과학 분야 글쓰기라고 해서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양식이라든가 이제 갖춰야 할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면 네, 좋은 글, 제대로 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 양식이 그런 대부분의 글쓰기 책들에서는 다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막 그럼 강의. 글쓰기를 너무 해보고 싶은데 쓴 게 너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만약에 피드백이 왔다면 뭘부터 점검하고 기초를 쌓으면 좋을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글쓰기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과일 가게 지금 막 딸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딸기를 봤다. 그럼 이제 과일 가게면 그 과일 파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딸기가 맛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맛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대화인데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물어보면 과일 가게 아저씨는 당연히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꼭 확인하는 질문을 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게 그래 뭔가 확신이 생기면 그걸 좀 더 사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대화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보면서 그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뭐 그 아저씨의 표정을 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가게를 여러 번 이용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믿음 때문에도 쉽게 그렇게 단순한 한마디 말만 주고받고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문장으로 쓰여 있다라고 이게 맛있는 딸기 사세요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가게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문장엔 맛있는 딸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 맛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마다 그 맛있다라는 관점도 다르겠죠. 그래서 딸기의 경우 뭐 말하자면 단맛이 강해야지만 맛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보기에도 뭔가 굉장히 빨갛고 예뻐야지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봤더니 오히려 뭐 하얀색 약간 핑크빛이 도는 붉은색이 아니라 핑크빛이 도는 그런 딸기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건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핑크빛이 색상이 더 특이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딸기와는 더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 줌으로써 되게 더 맛있는 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분들도 있고 또 그걸 먹어본 사람은 이게 진짜 더 특별하고 더 맛있는 거야 이렇게 납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말하자면 써주는 게 글쓰기에서는 이게 왜 맛있는 딸기인지 당도가 다른 딸기에 비해서 얼마나 어떻게 높은지 아니면 뭐 새콤한 맛이 더 들어갔는지 요즘 딸기에도 뭐 이름을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딸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근데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딸기라고 해서 그 딸기 브랜드를 붙여서
붙여서 이렇게 막 설명을 많이 하시던데 파시는 분들도 네. 이름만 들으면 이게 무슨 딸기인데 이 딸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걸 잘 모르게 되니까 이 이름이 붙은 딸기는 어떤 점이 더 특별한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선택하는 뭔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글쓰기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핵심이 뭐 딸기 맛에 대한 건지 색에 대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화는 피드백이 바로 오지만 글쓰기는 그게 안 되니까 네. 좀 더 촘촘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네요. 딸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도 읽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길게 쓰는 글을 잘 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길게 설명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한 단어로만 표현을 하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한 단어로만은 뭔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분량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점검을 해보면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좀 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주제가 중요하니까 주제를 맨 처음에 잡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제를 정했으면 네. 우선은 이제 내가 누구한테 누구에게? 이야기할 건지 네. 내 글을 볼 사람이 대상이 누구인지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일반인으로 할 건지 뭐 일반인이라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내 나이대의 사람인지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설명할 건지가 달라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 글을 읽을 독자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글의 분량도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길게 쓸 건지 짧게 쓸 건지에 따라서 내가 하려는 말은 동일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강조할 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읽을 독자하고 그다음에 글의 전체적인 분량을 먼저 고려를 해줘야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같은 내용 가지고 분량을 늘린다는 게 좀 그러면 필요 없는 말들을 넣는다는 소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사실 이제 그쵸, 필요 없는 말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썼을 때 읽어보고 이제 말하기하고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수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글을 쓴 사람은 네. 내가 쓴 글을 읽어보고 필요 없는 문장은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더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글을 처음 뭐 예를 들어서 A4 한 장 정도 분량을 내가 썼다라고 하고 거기서 필요 없는 문장을 빼자 이렇게 해보면 네.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게 돼요. 이제 뭐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이 문장이 없어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 내용들은 이제 빼는 게 훨씬 좋거든요. 내용 전달을 위해서는. 그러면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처음 학생들한테 글쓰기 과제를 내줄 때도 이제 A4 한 장 분량으로 써오세요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걸 이제 퇴고를 거치면 네. 길면 한 3분의 2 정도 남고 이제 만약에 많이 날아가게 되면 절반밖에 안 남게 될 거다. 그러니까 더 길게 써오라고 하거든요. 한 장 반 정도 분량을 써야 한 장을 맞출 수 있을까 말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퇴고를 해서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이 문장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퇴고 과정은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1차적으로는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자기 글은 자기가 고칠 수 있어야지만 글쓰기 능력이 네. 좀 생겼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계속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죠. 근데 다른 분이 만약 고쳤는데 음. 그 쓴 사람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빠져야 될 문장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기 본인이 더 넣어주도록 해야겠죠. 아니 이 문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수렴은 하는데 네. 또 근데 문장을 고치는 게 그냥 문장 전체를 빼버리거나 더 넣어주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을 수정할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가 뭐 두 문장, 세 문장이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휘 아니면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글을 처음 뭐 학생들이 쓴 글 수정하면은 전혀 다른 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제 이제 제가 미리 만나서 네. 한번 강의를 한번 흠뻑 듣고 왔어요. 네. 너무 도움이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제 찾기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선정되어야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정해진다 이런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꺼냈던 이야기가 구성 잡기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강의를 항상 다니시니까 그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강의안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저희 수업하는 게. 근데 아까 이제 구성 얘기하셨는데 그 구성이 분량하고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이제 그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구성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잡을 것인지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네, 개요를 먼저 좀 써보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럼 좀 그 서론 본론 결론도 있고 구성 잡기로는 또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건가요? 네, 뭐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얘기할까요? 뭐 수필 같은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 부분에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간략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뭐 감상이라던가 자기 생각으로 결론이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글이 어떤 내용의 글이든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한데 거기서 뭐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글쓰기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소략하게 결론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소략하게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의 마무리가 되는 게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어떤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혀 모르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그냥 감각으로 느낄 수 있잖아. 아, 이거 막 시작했다. 아니면 끝나가네. 이런 네. 걸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분위기 아니면 대사를 보고 짐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이야기가 이제 뭐 끝나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쓰고 나면은 아, 이 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 만약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얘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났어. 이게 뭔가 편집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는 마무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글의 시작도 필요하고 네.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서나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네.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네. 우리가 아까 이제 기승전결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글 쓰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 배우더라. 네. 그래서 저거 너무 웃겼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네. 어휘랑 문장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단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문단 나누기를 언제 배우는지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더라고요. 10살 때 저희가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대학생이 되면 근데 아직도 못해. 20살이 돼서 너무 배운 지 오래된 것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쓰기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국어 내용을 보면은 3학년, 4학년 이때 다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글을 쓸 때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게 다 초등학교 때 다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 1학년 입학하면 아마 다 1학년 때 글쓰기 숙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일기? 그쵸, 일기 쓰기. 일기 쓰고 그다음에 독후감 쓰고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제일 힘들어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를 우선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글을 써본다는 어떤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일기는 이제 자기 감정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다음에 감정과 생각을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독후감은 처음엔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독후감을 써보세요라고 하면 뭘 많이 쓰냐면 줄거리를 써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쵸. 네. 근데 이 줄거리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는 거거든요. 요약을 하려면은 내용을 알아야지만 요약이 가능하죠. 그리고 잘 알아야지만 잘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 요약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파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요약해보는 연습이 이 독후감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한 4-5줄 이렇게 쓰다가 이제 뭐 한쪽 쓰세요 하고 뭐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한쪽 이상 글쓰기가 진행이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은 이제 분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긴 글도 쓰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문단 나누기를 잘 해줘야 돼요. 문단을 나눈다는 거는 문단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쓴 글을 상대방이 읽었을 때 내가 쓰려고 한 의도,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문단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학생이 제일 많아요. 문단 나누기가.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학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단을 잘 나눠야지 내용 전달이 잘 된다. 그래서 똑같은 글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문단이 하나도 안 나눠져서 빽빽하게 쓰인 글은 그냥 봤을 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문단이 나눠진 글은 보면 오히려 같은 내용인데 그 문단 나누기만 했을 뿐인데도 훨씬 이해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문단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잘 해줘야 되고, 그럼 문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한 문단에는 우리가 중심 생각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단을 좀 더 잘게 나눠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문장이 너무 짧게 쪼개져가지고 문단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읽었을 때 한 번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그 한 문단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살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이 더 들어가야 하고 충분한 내용이 갖춰져야지 한 문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단은 그럼 통상적으로 얼마나 몇 줄이나 써야 되는 건가요? 저희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뭐 레포트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가 한 문단 10줄 A4 용지로 쓸 때 10포인트 로 쓰면은 이제 10줄 정도로 기본으로 생각을 해서 3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제 한 단락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동화책을 본다거나 소설책을 보면 그렇게 길게 쓰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네. 그 논문이라던가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을 쓰고, 그러니까 주제를 쓰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내야 돼서 그 정도 분량이 필요한데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짧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학생들은 처음에는 문단 나누기 잘 못하니까 보통 거의 안 나눈 채로 내는 경우가 좀 많은 건가요? 네, 안 나누는 채로 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학기에 이제 과제를 걷어서 보면 한 학생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네. 제대로 하는 학생은 한 3분의 1이 안 돼요. 그냥 네, 처음에 제 마음에 들게 이게 제대로 써왔다, 이렇게 형식을 잘 갖춰서 해왔다 하는 학생은 한 3분의 1 정도, 많으면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문단 나누기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내 얘기를 잘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맞춤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맞춤법도 중요하죠. 정확하게 써야지만 네.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휘를 정확하게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제가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네. 어휘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꼭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의 조각 같은 거기 내 문장을 표현하기 위한 그 조각에 맞는 그 어휘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말에도 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어휘를 사용했을 때 내가 이제 의도한 의미하고 상대방이 들은 의미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의도를 그대로 100%딱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 좀 더 적확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적확한 표현이요.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단어가 네. 이 모습이라는 단어인데, 모습. 네. 네, 이 모습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문장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삼국시대 문화의 수입과 전파 삼국시대. 모습을 지도에서 찾아라 이런 문장을 주면 수입과 전파 모습을 지도에서 찾아라 이러면 이 문장이 뭐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네.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네. 모습 대신에 삼국시대 문화의 수입과 뭐 전파 양상을 지도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삼국시대 문화의 수입과 전파 이 모습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오늘 양상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네. 근데 이 모습이란 단어를 활용한 문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문장에서도. 네. 그래서 뭐 조상들의 산업 발달을 위한 모습을 알아본다 할 때도 여기도 모습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똑같이 모습이 들어가지만 여기선 조상의 산업 발달을 위한 뭐 여기 노력을 알아본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산업 발달을 위한 방식을 알아본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하지만 조금 의미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문장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방향이랑 그다음에 듣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조금씩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미가 다양한 어휘를 고르기보다는 한 가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 주는 게 내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글쓰기 말고 시나 뭐 소설이나 뭐 이런 작가주의적인 글을 쓰기에는 우리 추상적인 모습 이런 단어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동요 이런 데서요. 그거는 네. 근데 또 뭐 소설이라고 해서 꼭 다 추상 어휘로만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우리 어휘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다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글을 쓸 때는 다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소설을 봐도 그 장면이 우리가 묘사가 돼야지 아 이게 어떤 상황이 있구나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도 구체적인 어휘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소설은 구체적인 어휘를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동요나 동시 이렇게 어린아이들 대상으로는 좀 모습, 모양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여러 단어가 있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여러 뜻이 있는. 뭐 시에서는 이제 시적 허용도 있어서 우리가 꼭 그 맞춤법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네. 좀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쓰기도 하겠죠. 네. 네. 그 의도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독자에게 전달하고 음. 싶은 이렇게 사실 구체적인 말을 전달하고 싶고 묘사는 구체적으로 똑같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랑 독자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써야 될 것 같고. 맞아. 이거 지금 이야기는 또 전달을 위한 그거는 이제 글쓰기니까. 그럴 때는 시나 이런 거 약간 작가가 독자가 네. 좀 몰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약간 그런 이상한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근데 시에서도 제가 원래 전공이 몰랐어요, 시이기도 지금. 한데 아, 네. 네. 근데 시도 굉장히 구체적 어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네. 되는 건가요? 네, 그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묘사하고 있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체적 어휘를 그러니까 추상적 어휘와 함께 사용하는 거지 뭐 꼭 다 구체적인 것만 써서는 써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구체적인 어휘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게 좋겠죠. 저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아 그렇게 쓰는 거구나 해서 되게 신기하게 듣고 있는 반면 아 그럼 그동안 내가 글쓰기 한 거는 완전히 황인가? 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맞춤법 이런 거는 어제 얘기해 주신 대로 네. 뭐 만약에 이제 궁금하면 어디를 보면 되는 건가요? 맞춤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들이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많이 네. 가지고 다니시니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하는 사전 찾아서 보셔도 되고 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뭐죠? 앱에서도 보면 단어 쓰면 바로 국어 사전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의 이렇게 쓰면은 그 정의에 대한 어떤 사전적 정의가 네. 찾아지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포탈에서. 네, 네. 포탈 사이트에서 그냥
뭐 그런 어떤 사전 앱에 들어가서 찾기가 귀찮다 하시면 그냥 포털 앱에서만 찾아도 거기서 보는 것도 그 국립국어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전에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 네, 거기서도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맞춤법 확인하는 이제 네. 그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산대학교 맞춤법 이렇게 해서 검색을 치면, 해보시면 네, 바로 이제 검색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문장 쓰시고 글을 쓰신 게 있으면 글 전체를 거기다가 넣어주셔도 넣고 이제 확인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뭐 띄어쓰기라던가 뭐 맞춤법이 틀린 경우에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옆에 조언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설명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아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할지 아니면 아 이 설명과는 내가 쓴 의도가 다르니까 이건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글쓰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는 건너뛰고요. 3부 저희 책 파는 소리인데 이번에 저희가 보도자료라는 걸 쓰잖아요. 책 마케팅 할 때. 네. 보도자료가 뭐죠, 미니님? 보도 자료는 네. 저도 되게 관행적으로 쓰고 있어서 네.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도 자료는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뉴스 형식으로 작성한 발표문이고 네. 이제 육하 원칙을 담아가지고 육하 원칙. 예, 네. 이 소식의 육하 원칙을 담아서 이제 보통 이제 언론사에다 배포를 하는 그런 문서를 보도 자료로 하는데 이 출판 쪽에서는 사실 서점에다 보내는 그 서지 정보 담은 책 속에 글을 보도 자료라고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점에 보내는 건 서지 정보나 책 소개 글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서지 정보나 네. 책 소개 글. 네. 그 서점의 책 소개 그 페이지에 등록되는 글이니까 네. 그리고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 자료는 이제 책이 신간이 나오면 기자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건데 이 기자분들이 책이 신간 나온 걸 다 일일이 팔로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기사로 쓰기 좋게 책에 대한 소개를 적어서 보내는 글이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출판사하고 책을 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생소했어요. 보도자료란 말 자체가. 그리고 약간 내 책을 출판하지만 출판의 개념보다는 나는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작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쓰는 글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번에는 제 과거의 책 너의 이야기 네. 포함 보도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지금 제가 승희님과 미니님께 링크를 드렸어요. 책 3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승희님과 만나서 제가 너의 이야기 이걸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2줄을 읽지 못했어요. 대차게 2줄을 내려가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럼 너의 이야기부터 볼까요? 아, 네, 그래요. 너의 이야기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허용합니다. 저 근데 정말로 이때는 이 개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같이. 그럼 이거를 조금 제가 읽어야 될까요? 네. 네, 저는 형식 자체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좀 읽어보면 내 품속의 아이야, 넌 어디에서 왔니? 엄마와 아빠의 사소한 물음, 그리고 신비한 대답. 그리고 나서 작은 글씨로 작은 생명을 바라보고 있자면 생명의 신비와 인연의 절묘함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달큰한 향기를 풍기며 어른들에게 판타지를 선물하던 아이는 자라나며 외부의 세계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배워가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그 대형 책 파는 사이트에 내 책을 소개하는 글 중에 이제 출판사가 쓰는 글 부분이에요. 승희님.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저는 첫 번째 문장은 되게 좋거든요. 내 품속의 아이야, 넌 어디에서 왔니? 네. 이런 얘기 저도 저희 아이한테 많이 하는데 어디서 네. 와서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애가 어디서 왔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딱 준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의 물음인데 거기에다가 사소한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게 약간 저는 조금 걸렸어요. 네네. 그 다음에 그리고 신비한 대답 이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지가 사실 궁금해서 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이 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엄마하고 아이의 이야기라고 책 내용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뒷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네. 이 앞에서 기대했던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신비한 대답이었는데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또 엄마의 의견으로 이렇게 생각을 적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를 제가 고친다면 내 품속의 아이야 넌 어디에서 왔니?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한마디를 넣어주고 이게 이런 아이의 뭐 신비한 대답 이렇게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어디서 왔는지는 뭐 엄마 아빠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가 아이한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어디서 왔을까 뭐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서 왔니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슬프게도 아이의 대답은 책에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이게 엄마의 상상에서 그 여러 공주 이야기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너는 여기서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너는 뭐 상상하는 이렇게 뭐지? 그 신데렐라의 뭐 그런 공주였을까? 뭐 이래서 이렇게 상상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었으니까 네. 그 그림에 대한 설명, 그 그 그림을 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약간 표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든 생각이 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동화책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비밀이었는데 거기 보면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전 영화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상상했던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막 다 담겨져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림으로 그려진 거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상상하는 장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그래서, 과정이 있었어야 되네요. 저는 약간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읽으면 알 건데 굳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도자료는 그분들이 책을 못 읽으니까 책에 대한 설명을 좀 써서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더 있을 거야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뒤가 더 궁금하면 책을 사서 봐야지. 근데 대부분 책을 안 보니까 내가 써줬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보도록 하자. 책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네. 어쨌든 제 책 속에는 마음모자의 책 속에는 이런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17만 독자가 봤다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이 있어요. 저도 좀 좋아하는 그림책이거든요. 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이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 네. 책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그리고 첫 줄이랑 그다음에 한 문단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미니님께서 한번 네. 읽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감동적인 한 통의 편지 같은 아름다운 윤여림 작가의 글과 수박 수영장의 안녕달 작가의 따뜻하고 정겨운 그림이 빚어낸 그림책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 분리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가슴 따뜻한 그림책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저는 이제 봤어요. 그리고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책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속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림책 내용은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외박을 잠을 자는 날인데 그 전까지는 막 유치원 가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오늘 이제 잠자러 가니까 우리 이제 다시 만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기가 없는 동안도 엄마도 막 엄마 혼자의 말 이렇게 계속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만나는 그런 그림들이 사실적인 그림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분리불안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못했어요. 되게 감성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 분리불안은 약간 좀 뭐랄까 그 의료계의 그 진단명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배치함으로써 딱 와닿는 거예요. 맞아, 분리불안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이걸 가져온 건데 승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이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네. 이 책 주신 링크 보면은 그 위에 간단하게 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림이랑 이제 책이 몇 페이지 소개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서 어떤 내용일 건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서 이 소개 글과 어울러서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어떤 내용일지 파악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이 작가는 잘 모르는데 이 그림 그린 분은 네. 다른 책을 봤었거든요. 여기 네. 소개된 책들. 네.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고 위트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겠다. 약간 기대감이 생겨서 이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책을 또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작가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아마 그 작가가 일정한 어떤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네. 출판사에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가 이름을 앞에 내세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책들과 같은 어떤 느낌의 책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서 이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 선정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과정.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분리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어떤 지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와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리불안 없이 육아를 끝내는 부모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7만 부가 물론 제목도 너무 좋았고 저는 이 책을 조금 늦게 봤어요. 2017년에 나온 책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코로나 한참일 때 그때 비슷한 시기였나? 코로나 한참일 때 봐서 이 코로나에 딱 맞는 책이다 하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방금 든 생각이 아까 엄마도 이제 아이랑 떨어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는 분리불안도 있는데 반대로 엄마도 아이랑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엄마 내용이 나와요. 입장에서. 네. 여기서도 보면 엄마가 계속 뭐 하는지 아이 없는 방을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림 설명을 보니까 아이는 놀고 있고 또 반대쪽엔 엄마가 하는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면서 아이도 엄마랑 떨어져서 독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엄마도 이제 아이와 떨어져서 다시 뭔가 일상으로 가는 내용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아이가 눈에 없을 때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저도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어린이집 갔을 때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얘가 어린이집 가서 뭐 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안 울고 잘 먹고 잘 놀고 있었다라고 전해 듣긴 하지만 도대체 뭐 하고 놀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보고 싶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래 잘 지내면 됐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궁금증이 약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자 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승희님 이야기 들으니까 더 이 책이 더 좋아 보여요. 음. 약간 그렇게 생각을 맞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요. 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인데요. 이건 근데 어제 두 분 대화할 때 언급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온 건가요? 책 제목이 재밌지 않나요? 제가 제목 네, 이게 제목을 베스트셀러에서 그 코너에서 이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제목을 받고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제목을 보고서 도저히 이게 무슨 분야의 책인지 짐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그냥 뭔가 생활의 숲이 그런 이야기를 쓴 건가 했는데 다른 잡지에서 이 책이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는 내용을 하면서 간단하게 책 소개에 대한 내용 글을 봤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뭔가 떡볶이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상황인데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이제 일기 같이 써놓은 기록해놓은 데다가 이제 가져온 문장을 이제 제목으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싫으면서도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하고 싶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게 다 네.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네. 제목이 되지 않았나. 그 이유 배반적인 공감대를 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이 사람들이 이제 다 드러내는 시대인데 드러내기 전에 그 감정들 있잖아요. 우리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캐치해서 딱 제목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요즘에 또 떡볶이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도 뭐 떡볶이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떡볶이에 대한 얘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어린 아이들도 먹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이든 뭐 중장년층들도 다 먹는 음식이라서 네. 이 떡볶이라는 소재 자체도 뭔가 어떤 특정한 세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음식. 약간 그 선정도 그랬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 중에서는 그 서론 본론 결론할 때 네. 승희님이 어느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어느 거일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찍으세요. 네. 서론 아닐까요? 맞았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일단 저는- 읽게 해야 되니까. 아, 네 맞아요. 역시 N년차, 9년차 출판사 사장님. 저는 결론이라고 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론 읽게 해야 되니까 흥미를 돋궈야 되니까 하면서 사실 제목이 가장 처음에 그렇죠. 네. 있는 글이니까 네. 중요하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 제목의 책을 이야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제목은 솔직히 그냥 지나치기 좀 어려운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럼 이 책의 소개를 승희님께서 한 적당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근데 소개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나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여기요. 어디 있을까요? 되게 밑에 있더라고요. 요즘에. 맞아. 그 얘기도 해야겠어요. 소개글이 아래로 빠진 이유. 소개글.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군요. 네. 의심 없이 편안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 10년 넘게 기분 부전장애,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와 불안 장애를 겪으며 정신과를 전전했던 저자와 정신과 전문 의와의 12주간의 대화를 엮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애매한 기분에 시달렸고 이러한 감정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괴로웠던 저자는 2017년 잘 맞는 병원을 찾아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치료 기록을 담고 있다. 사적인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어두운 감정만 풀어내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네. 네, 여기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울하지만 그냥 우울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풀어낼 때도 사람들이 둘이 뭉실하면 그걸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떡볶이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나랑 물론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의 상황에 미루어 보아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기대감을 갖도록 해줄 것 같아요. 책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서도 보면 이 용어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기분 부전장애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설명으로 보면 이게 뭔가 애매한 기분에 계속 시달렸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게 애매하네요. 그게 증상이구나. 근데 증상이 애매한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장을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뭔가 이게 고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왜 문제로 느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네.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픈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공감대를 자극하고요.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떡볶이라는 그 단어가 대변하듯이 좀 가볍게 젊은 느낌으로 좀 풀어주는 것 같고요.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원래 이 책이 텀블땡이라는 네. 크라우드 펀딩에서 먼저 했던 독립 출판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거를 좀 찾아봤어요. 텀블땡 올렸을 때 네. 프로젝트 소개글. 아, 그때는 약간 카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리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왜 목소리를 내지 않나요? 라고 이제 가장 큰 카피가 그거였고 음. 지금은 의심 없이 편안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약간 더 대중적인 카피로 조금 바꾼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읽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네, 제목은 그럼. 똑같고 표지는 다르고. 네. 그런 것 같네요. 아까도 분리불안이라는 어떤 정확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처음 듣는 기분 부전 장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절실하게 엄청 난 구체적이어야 자신의 되겠어요. 그걸 반성하고 있어. 근데 진짜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책 소개가 전에는 이런 그 보도 자료가 맨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 글이 쫙 먼저 나왔단 말이죠. 책에 대한 거를 줄거리 같은 것들이.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3부 미니님이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승희님 같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요. 배운 만큼 이거 듣는 분들 되게 좋겠다. 그래서 맞아요. 덕분에, 너무 알찬 핵심만 진짜 쏙쏙 뽑아가지고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정말 격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재밌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도 다음 책 만드는 소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